자기야, 내 시댁 식구들 진짜 웃긴다. 이 촌스러운 사람들 말이야. 빈집 내가 싹 다 청소하겠다니까.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더라니까. 아유, 진짜 멍청하긴.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낡은 빈집. 그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에서 글쎄 낯선 남자하고 제 동서가 시덕대며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15년 만에 피땀 흘려 장만한 내 집을 어디거지 같은 집구석이라면서 코웃음 치던 그 잘난 강남 사모님 동서. 아니, 시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는 아이고 어머니 하며 대성통곡을 하더니 그 뒤에서는 세상에 이런 상상도 못할 짓을 벌이고 있던 겁니다. 제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현관문을 확 열어젖힌 그날 그 화려했던 강남 사모님의 더러운 진짜 얼굴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번쩍거리던 명품 가방, 외제차, 그 비싸다는 강남 아파트. 세상에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 있죠. 그때는 가족들 중 아무도 몰랐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딱 한 통에 동서가 눈을 뒤집고 거품을 물면서 그 자리에서 푹 쓰러졌거든요.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소름 끼치는 건 이 독사가 정신을 차린 뒤부터입니다. 완전히 벼랑 끝으로 궁지에 몰리니까 이 여자가 마지막으로 노린 게 뭔지 아세요? 아마 다들 들으시면 치가 덜덜 떨리실 겁니다. 도대체 이 여자의 끔찍한 진짜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의 기막힌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오늘도 온갖 행운과 빵빵한 돈줄이 절대 마르지 않기를 팍팍 기원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햇살이 거실 창을 타고 부드럽게 흘러들었어요. 윤소진은 간 내린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소파에 몸을 기댔죠. 벽지는 흠집 하나 없이 말끔했고 새 가구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이 24평짜리 공간이 온전히 자기 것이라는 사실이 소진은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15년 진짜 15년 걸렸네. 소진이 혼잣말을 뱉으며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전세를 6번 옮겨 다니는 동안 소진과 남편 최도연은 외식 한 번을 벌벌 떨며 아꼈죠. 라면으로 저녁을 때운 날이 셀 수 없었고 옷 한 벌 사는 것도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드디어 두 사람만의 집을 마련한 겁니다. 그런데 소진의 얼굴에 문득 그늘이 스쳤어요. 몇 달 전 이 집에서 있었던 집들이가 떠올랐거든요. 그날을 떠올리면 지금도 명치 끝이 뻐근하게 아려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그날, 배가름은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이나 늦게 왔죠. 주차장에서부터 요란한 외제차 소리가 울려서 단지 사람들이 죄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름은 두꺼운 모피 코트를 걸친 채 코를 살짝 막았어요. 어머 형님, 여기가 그 집이에요. 아름이 손끝으로 거실을 쓸어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유, 좋긴 해도 아기자기하네. 신혼집 같고 좋다, 그죠? 소진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어요. 어서 와. 오느라 고생했지. 얼른 앉아. 고생은요? 근데 형님, 이 마감재 이거 제일 싼 거 쓰신 거죠? 아름이 벽을 손톱으로 톡톡 두드리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우리 집은 이런 거 절대 못 써요. 손님들이 다 알아본다니까. 소진의 손이 잠깐 멈췄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그래도 우리한테는 궁궐이야. 15년 만에 마련한 건데. 15년요. 아름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세상에 15년 걸려서 겨우 이거 아니. 미안해요 형님. 내가 말이 헛나왔네. 옆에 있던 최민호가 픽 웃으며
형의 낡은 자동차 열쇠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형, 그 차 아직도 타? 폐차장 갈 때 되지 않았어. 도연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동생을 지그시 바라봤어요. 잘 굴러가. 멀쩡한데 왜 버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소진은 끓어오르는 무언가를 꾹 눌러 삼키며 과일을 깎기 시작했죠. 그날 집들이가 끝날 무렵이었어요. 아름이 소파 위에 음료수 잔을 툭 건드려 쏟았습니다. 붉은 음료가 새 소파 커버에 그대로 번졌죠. 어떡해. 형님, 이거 물티슈 있어요. 아름이 그렇게 말하면서도 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휴지 한 장을 뽑아 소파 위에 툭 던져놓더니 명품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우리 먼저 가볼게요. 저녁에 예약해둔 데가 있어서. 아름 부부가 떠난 뒤 소진은 얼룩진 소파 앞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소진아, 내가 닦을게. 그냥 둬. 됐어. 내가 할게. 소진이 젖은 수건으로 소파를 문지르며 입술을 깨물었죠. 여보, 나 진짜 괜찮아. 어머니 편찮으신데 괜히 시끄럽게 하지 말자. 도연은 아무 말 없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손등에 핏줄이 툭 붉어졌어요. 그날 이후로도 아름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소진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고 씀씀이를 콕콕 찔러댔죠. 소진은 그저 웃으며 넘겼습니다. 괜히 맞받아쳤다가 어머니 마음만 상하게 할까 봐서요. 하지만 아름은 그 침묵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소진이 자기 기세에 눌려 꼬리를 내렸다고 여긴 겁니다. 그래서 아름은 갈수록 더 기고만장해졌죠. 인터넷에 값비싼 음식 사진이며 해외여행 사진을 매일같이 올렸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그런 아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민호천은 팔자도 좋아. 강남 사모님이 따로 없네. 친척 어른들이 그렇게 수군댈 때마다 소진은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소진의 눈에는 아름의 화려한 겉모습 뒤가 자꾸 밟혔거든요. 모임 자리에서도 아름은 자꾸 시계를 봤고 전화가 오면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밖으로 나갔죠. 저 사람 뭔가 쫓기는 사람 같단 말이야. 소진이 집에 돌아와 도연에게 나지막이 말했어요. 당신 또 오지랖. 부잣집 사모님이 뭐가 쫓겨. 아니야. 눈빛이 이상했어. 자꾸 뒤를 돌아보더라고. 도연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소진의 촉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칠순 잔칫날이 다가왔어요. 온 가족이 한정식 집에 둘러앉았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음식 앞에서 아름은 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 아파트 대출은 다 갚으셨어요. 이자만 해도 만만찮을 텐데. 소진이 수저를 든 채 잠깐 멈칫했어요. 아름아, 오늘은 어머니 잔칫날이잖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죠. 나이 들어서 빚 있으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 순간 도연이 상 위에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15년 동안 참아온 무언가가 마침내 터지려는 참이었어요. 재수 씨, 그만 좀 하지.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상석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어머니, 소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더니 그대로 옆으로 기울었죠. 식탁 위 그릇들이 요란하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도연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다급하게 외쳤어요.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온 가족이 발을 동동 구르는 아수라장 속에서 딱 한 사람만은 뒤로 물러서 있었죠. 바로 아름이었어요.
아름은 자기 구두에 뭐가 튈까봐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쓰러진 시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죠. 잠시 후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고 소진과 도연은 정신없이 그 뒤를 따랐어요. 한정식 집 문을 나서기 직전 소진이 뒤를 흘끗 돌아봤습니다. 아름과 민호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죠. 우리는 예약해둔 호텔이 있어서 내일 병원으로 갈게요. 아름이 태연하게 그렇게 말하며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소진은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 응급실 앞 복도 차가운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은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의사가 굳은 얼굴로 다가왔죠. 보호자분 지금 상태가 많이 위중하십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도연의 다리가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소진은 그런 남편을 끌어안은 채 텅 빈 복도 저편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어요. 일주일을 기계의 의지에 버티다가 소진과 도연의 울음속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죠. 병실 밖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아름은 좀처럼 빈소를 지키지 않았어요. 조문객이 뜸한 시간에는 밖으로 나가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사람들 눈이 많은 발인 때만 나타났죠. 아이고, 어머님, 어떡해요. 아름이 관 앞에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소진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지켜봤어요. 눈물은 흘렀지만 아름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유골함을 모신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름이 슬며시 입을 열었어요. 저기 어머님이 남기신 그 빌라 말인데요. 민호가 아내의 눈치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 그 집 계속 비워두면 관리비만 나가잖아. 팔든지 정리하든지 해야지. 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어요. 뭐? 어머니 가신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그 얘기가 나와. 형, 나도 알지. 근데 현실이 그렇잖아. 닥쳐. 도연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집 당분간 아무도 손대지 마. 그냥 둘 거야. 그런데 아름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보통 같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아름은 유난히 그 빌라에 집착했죠. 형님, 그래도 빈집을 그냥 두면 안 돼요. 물이 새면 어떡해요. 아름이 소진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팔기 싫으시면 우리가 자주 가서 관리할게요. 청소도 하고요. 소진은 그 말에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거든요. 생전에 그 빌라 화장실 냄새 난다고 손도 안 대던 사람이 아닌가. 청소를 네가. 소진이 되물었죠. 너 예전엔 어머니 집 오면 소파에 앉지도 않았잖아. 에이, 형님도 참. 이제 어머님도 안 계신데 제가 챙겨야죠. 아름이 어색하게 웃으며 눈길을 피했습니다. 소진의 가슴속에서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뭔가 있어. 며칠 뒤 소진은 남편에게 말도 없이 혼자 시어머니의 빌라로 향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들어두신 보험 서류를 찾아야 했거든요. 낡은 빌라 계단을 올라 현관 앞에 선 소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언제 바뀌었지? 현관문 잠금 장치가 최신형으로 번쩍번쩍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시던 낡은 도어락이 아니었죠. 아름이가 바꾼 거구나. 나한테 말도 없이. 소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다 문득 생전에 어머니가 귀띔해 주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소진아, 나 무슨 일 생기면 예비 열쇠는 복도 저 화분 밑에 있다. 너만 알고 있어라. 소진은 조심스레 복도 구석으로 갔어요. 깨진 화분을 살짝 들어 올리자 정말로 낡은 열쇠 하나가 나왔죠.
다행히 현관문 아래쪽에는 옛날 열쇠 구멍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소진이 조용히 열쇠를 밀어넣고 문을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리는 순간 소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집안에서 낯선 냄새가 확 끼쳤거든요. 어머니 계실 때 나던 그 냄새가 아니었어요. 진한 향수 냄새에 매캐한 담배 연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소진이 코를 막으며 거실로 발을 들였어요. 그리고 소진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턱 막혔죠. 거실 탁자 위에는 값비싸 보이는 술병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먹다 남은 안주 접시며 낯선 남자 넥타이까지 소파에 걸쳐져 있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시어머니가 사시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아름이 짓이야. 소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굳게 닫힌 안방 문 너머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남자와 여자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 그리고 간간히 터지는 웃음소리. 소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발소리를 죽인 채 소진은 살금살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귀를 문에 바짝 갖다 댔어요. 자기야, 여기 진짜 아무도 안 와. 아름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소진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시댁 식구들 다 속여놨어. 이 낡은 집, 우리 둘만의 아지트야. 낯선 젊은 남자의 나른한 목소리가 뒤따랐죠. 뭐? 그럼 여기 자주 와도 되겠네. 당연하지. 그 촌스러운 사람들, 내가 청소한다니까 오히려 좋아하더라. 아름이 까르르 웃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소진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 그 신성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니.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 뻔뻔한 얼굴을 마주하고 싶었죠. 두 손으로 저 여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진은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안 돼. 지금 들어가면 저 여우 같은 게 또 발뺌할 거야. 소진은 아름을 잘 알았습니다. 증거 하나 없이 들이닥치면 오히려 뒤집어 씌우고 눈물쇼를 벌일 게 뻔했죠. 그렇게 15년을 봐온 사람이거든요. 소진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쓰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두 사람의 낯 뜨거운 대화가 고스란히 담겼죠. 10분쯤 지났을까? 소진은 녹음을 멈추고 거실로 조용히 물러났어요. 바닥에 나뒹구는 술병, 소파에 걸린 넥타이. 소진은 그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자기가 다녀간 흔적을 말끔히 지운 뒤 소진은 조용히 빌라를 빠져나왔죠.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올라탄 소진은 운전대를 꽉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소진은 애써 그걸 눌렀습니다. 여보한테 지금 말하면 성격에 당장 쫓아갈 텐데. 도연히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아름이 증거를 없앨 시간만 벌어줄 게 뻔했죠. 소진은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백아름, 너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 소진이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덫을 놓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차창 밖으로 어스름한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소진은 시동을 걸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죠. 머릿속에서는 벌써 하나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소진은 다시 그 빌라로 향했어요. 이번엔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빌라 맞은편 골목에 차를 세우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죠. 아름이 또 그곳을 드나드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소진의 시야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창문에는 시커먼 필름이 발려 있어 안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승합차는 거친 소리를 내며 빌라 앞에 멈춰섰죠. 문이 열리고 험상궂은 사내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앞장선 중년 남자는 목덜미까지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떡 벌어진 어깨에 인상만 봐도 오금이 저릴 만큼 살벌한 사람이었죠. 저 사람들 뭐지? 소진은 차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들은 익숙한 걸음으로 빌라 현관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중년 남자가 새로 달린 잠금 장치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쿵, 쿵. 야, 배가름. 문 안 열어. 남자의 고함이 복도에 쩌렁쩌렁 울렸죠. 이 여자가 진짜 오늘 끝장을 보자는 거지. 소진은 차 창문을 손가락 2마디쯤 슬쩍 내렸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그들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한참을 두드린 끝에 안에서 문이 삐걱 열렸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름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죠. 강 사장님, 왜 이러세요? 여기까지. 왜 이러긴. 내 돈 언제 갚을 거야? 강 사장이라 불린 남자가 아름을 벽 쪽으로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강남 그 아파트 벌써 남의 손에 넘어간 거 알아 몰라. 소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강남 아파트가 넘어가. 강 사장이 침을 탁 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명품이니 외제차니 죄다 빚으로 돌려막은 거 아니야. 이 여자야. 사장님, 제가 곧 갚는다니까요. 진짜예요. 아름이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남편 사업 자금까지 홀랑 빼돌려서 어디다 썼어? 그 젊은 놈한테 다 갖다 바쳤지. 강 사장의 말에 아름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소진은 입을 틀어막았어요. 15년간 강남 사모님 행세를 하던 그 배가름이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던 거죠. 명품도 외제차도 화려한 일상도 전부 거짓이었던 겁니다. 사장님, 제발이요. 시어머니가 남긴 이 집 팔면 되잖아요. 아름이 강 사장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였죠. 이 집 팔아서 다 갚을게요. 며칠만, 딱 며칠만 시간 주세요. 소진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토록 콧대 높던 동서가 사채업자 발밑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거기다 시어머니가 남긴 그 집마저 빚 갚는 데 쓰겠다니. 저 여자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소진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죠. 강 사장이 서류 뭉치를 아름의 발치에 내던졌습니다. 딱 사흘 준다. 사흘 안에 돈 안 나오면 그땐 나도 사람 아니야. 그 말을 남기고 사내들은 다시 승합차에 올라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아름은 복도에 주저앉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소진은 조용히 시동을 걸었어요. 아름 앞에 나설 생각은 없었죠. 지금 나서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소진은 곧장 남편 회사 앞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급하게 불러냈어요. 여보, 무슨 일이야? 회사로 다 전화를 하고. 도연이 넥타이를 매만지며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진은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먼저 들어봐. 침착하게.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죠. 아름의 애교 섞인 목소리, 낯선 남자의 나른한 대꾸. 도연의 얼굴이 점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거 아름이 목소리잖아. 이 남자는 누구야? 들어보면 알아. 어머니 그 집에서 녹음한 거야. 소진이 다음으로 사진들을 넘겨 보여줬어요. 술병, 넥타이, 그리고 방금 목격한 사채업자들 사진까지. 조금 전에 내 눈으로 봤어. 웬 사채업자들이 아름이한테 돈 갚으라고 몰려왔더라. 뭐? 도연이 탁자를 쾅 내리쳤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흠칫 돌아볼 만큼 큰 소리였죠. 강남 아파트도 벌써 넘어갔대. 명품이고 뭐고 다 빚으로 산 거고. 이 사람들이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그 집을 노린 게 도연의 눈에 핏발이 섰어요. 내가 지금 당장 민호한테 전화해서 여보. 소진이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흥분해서 쳐들어가면 저 여자 또 다 빠져나가. 도연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진을 바라봤어요. 그럼 어떡하자는 거야? 이걸 그냥 두고 봐. 아니, 두고 보진 않아. 소진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제대로 판을 깔 거야. 저 여자가 도망갈 구멍 하나 없게. 소진은 자기가 그려온 그림을 남편에게 찬찬히 설명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것. 그것도 바로 그 빌라, 불륜과 빚의 온상인 그곳으로 말이죠. 아름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언제 이렇게까지 생각한 거야? 어머니 그 집에서 그 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소진이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또박또박 글자를 눌렀어요. 오늘 오후 2시에 어머니 빌라 사겠다는 사람이 온다네요. 값도 시세보다 후하게 쳐준다고 해요. 다들 시간 맞춰 그리로 와주세요. 소진이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시지 옆에 읽음 표시가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를 바라봤죠. 이제 시작인 거네. 응, 이제 시작이야. 소진은 식은 커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구름이 낮게 깔리고 있었어요. 문자를 보낸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빌라 앞 골목으로 낯익은 그림자 하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배가름이었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옷차림도 엉망이었습니다. 매수자가 온다는 소식에 미래 흔적을 치우러 부랴부랴 달려온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복도에 도착한 아름이 급하게 잠금 장치에 손을 댔습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죠. 그런데 아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소진과 도연이 서 있었거든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고 불려온 남편 민호까지. 세 사람은 바닥에 나뒹구는 술병과 낯선 남자 물건들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형님. 이게 아니라. 아름이 뒷걸음질을 치며 말을 더듬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벌컥 열렸죠. 속옷 차림의 젊은 남자가 눈을 비비며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왔어요. 자기야, 누구 왔어? 왜 이렇게 남자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 서 있는 낯선 사람들을 보고서야 상황을 파악한 거죠. 이거 뭐야? 민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자기 아내가 그것도 돌아가신 어머니 집에서 다른 남자와 있었던 겁니다. 배가름, 이 남자 누구야? 민호가 눈이 뒤집혀 젊은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해요. 젊은 남자가 소리치며 뒤로 물러섰지만 소용없었죠. 두 남자가 뒤엉키면서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아름이 그 사이로 뛰어들어 두 사람을 뜯어말리다 바닥에 나동그라졌습니다. 그만해.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아름이 비명을 질렀어요. 소진은 그 난장판을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지켜봤죠. 그러다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볼륨을 끝까지 올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 가득 아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 다 속여놨어. 이 낡은 집, 우리 둘만의 아지트야. 까르르 웃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흘러나왔죠. 민호의 몸이 그 자리에서 뚝 멈췄어요.
아름아, 저게 내 목소리야. 민호가 넋이 나간 얼굴로 아내를 돌아봤습니다. 주먹을 부르르 떨더니 이내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눈치챈 젊은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바지만 주워 입었어요. 그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현관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자기야, 어디가? 놔두고 가지 마. 아름이 소리쳤지만 남자는 이미 계단을 뛰어내려간 뒤였죠. 넋이 나간 아름에게 이번엔 소진이 다른 영상을 들이밀었어요. 며칠 전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던 아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민호야, 이것도 봐라. 내 아내 진짜 모습. 소진이 영상을 민호 눈앞에 갖다 댔어요. 강 사장의 고함이며 아름이 발밑에 매달려 빌던 장면이 그대로 흘러나왔죠. 강남 아파트 벌써 넘어갔대. 명품이고 외제차고 다 빚이었어. 소진의 담담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내 사업 자금까지 저 여자가 빼돌린 거고.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했어요. 형수님, 그게 사실이에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니? 민호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름이 남편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죠. 여보, 미안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응, 이거 나. 민호가 아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경멸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름은 포기하지 않았죠. 눈물을 짜내며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 애썼어요. 바로 그때 소진이 바닥에 떨어진 아름의 휴대폰을 잽싸게 집어들었습니다. 형님, 그거 왜 가져가요? 내놔요. 아름이 손을 뻗었지만 소진은 재빨리 등을 돌렸어요. 방금 도망친 그 젊은 남자의 번호를 찾아 소진이 빠르게 글자를 눌렀습니다. 나 지금 사채업자한테 쫓겨서 큰일 났어. 강남집도 넘어갔어. 5천만 원만 급하게 보내줘. 소진이 전송 버튼을 누르고 액정 화면을 아름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죠. 자, 봐라. 네가 그렇게 믿던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름의 눈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똑딱똑딱 시계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죠. 그리고 정확히 1분쯤 지났을까요? 아름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답장이 온 겁니다. 소진이 화면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빚쟁이인 줄 몰랐다. 다신 연락하지 마. 번호 차단한다. 아름의 눈이 서서히 커졌어요. 그 짧은 문장 하나가 아름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걸 두 눈으로 확인한 거죠. 자기가 나를 차단. 아름의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눈이 뒤집히고 몸이 스르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아름이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거품을 문 채로요. 민호는 쓰러진 아내를 내려다볼 뿐 손 하나 내밀지 않았어요. 도연이 그런 동생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온 각서였어요. 어머니 유산을 포기하고 형제의 연을 끊겠다는 내용이었죠. 민호야. 도연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시는 내 아내 근처에, 내 가족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라. 형, 오늘부로 너랑 나 남이야. 형제 아니야. 민호가 고개를 푹 떨궜어요. 배신감과 절망이 뒤섞인 얼굴이었죠. 형, 미안해. 내가 눈이 삐었었어.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각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쥐고 아무 말 없이 서명을 했어요.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형수님한테도 정말 죄송합니다. 잠시 후 쓰러진 아름을 실은 구급차가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들것에 실려나가는 아름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소진은 그 모습을 담담히 바라보다가 도연의 손을 잡았죠. 두 사람은 빌라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찬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소진의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어요. 15년을 올가매던 무언가가 마침내 풀려나간 기분이었죠. 여보, 이제 끝난 거지. 도연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응, 이제 끝났어. 소진이 남편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모든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소진과 도연은 시댁과의 인연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24평 아파트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공기가 감돌았죠. 소진은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들여놨어요. 허브며 방울토마토며 초록빛 새순을 바라보는 게 요즘 낙이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토마토에 꽃이 폈어. 소진이 베란다에서 도연을 불렀죠. 오, 진짜네. 우리 집에서 토마토도 따먹겠는데. 도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다가와 웃었어요. 주말마다 도연이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 것도 요즘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뭐야? 중학교 2학년 아들 진우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죠. 오늘은 아빠표 김치찌개. 기대해라. 진우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걸렸어요. 집안을 짓누르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자 아이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거기다 도연은 회사에서 오래 준비한 큰일을 잘 마무리해 승진까지 했죠. 소진네 집에는 그야말로 격경사가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이혼당하고 빈털터리로 쫓겨난 아름은 변두리 낡은 고시원에 숨어들었어요. 한평 남짓한 좁은 방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죠. 밤낮 없이 걸려오는 비톡촉 전화에 아름의 정신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해. 아름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귀를 틀어막았어요. 문 밖에서 발소리만 나도 쏘스라치게 놀랐죠.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해숙하게 야위었습니다. 그런데 아름의 마음속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자기가 이 지경이 된 게 전부 소진 탓이라는 비뚤어진 원망이었죠. 윤소진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다 망쳐놨어. 아름이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며칠 뒤 아름은 편의점 뒤편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어요. 먹을 게 없어 버려진 음식이라도 찾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덩치 큰 사내 둘이 아름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강 사장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백아름 씨, 우리 사장님이 좀 보재. 아름은 인적 없는 낡은 창고로 끌려갔습니다. 강 사장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아 아름을 노려봤어요. 돈은? 사흘이 아니라 한 달이 지났는데. 사장님, 저 진짜 돈이 없어요. 다 날아갔어요. 아름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죠.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강 사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든지. 그럼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궁지에 몰린 아름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어요. 살아남으려는 도끼가 서린 눈빛이었죠. 사장님, 저한테 좋은 정보가 하나 있어요. 아름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시동생 부부요. 빚 하나 없이 아파트 장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외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애를 좀 데려오면. 아름이 침을 꿀꺽 삼키며 말을 이었어요. 부모가 애라면 껌뻑 죽어요. 돈이 얼마가 들든 다 내놓을 거예요. 강 사장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거죠. 오호, 이거 봐라. 머리 좀 쓰는데. 아름은 제 조카를 미끼로 던진 겁니다. 살겠다고 그 어린 조카를 팔아넘긴 거예요. 정말이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나 싶었죠. 강 사장이 아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아름은 조폭들 차에 함께 타고 소진네 아파트 근처를 맴돌았어요. 후드티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였죠. 방과 후 진우가 혼자 다니는 길을 며칠에 걸쳐 파악했습니다. 학원 가는 길, 도서관 가는 길, 시간까지 하나하나 살폈어요. 애가 저 뒷길로 혼자 다니네. 사람도 별로 없고. 아름이 조폭들에게 소곤거렸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어느 평일 늦은 오후였죠. 진우는 우산을 쓰고 단지 뒤편 샛길을 걷고 있었어요.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습니다. 어둑한 골목 한 구석에 세워둔 승합차 문이 스르르 열렸죠. 아름이 마스크를 쓴 채 사내둘과 함께 진우의 뒤로 슬금슬금 다가갔어요. 진우가 인기척을 느끼고 막 뒤를 돌아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눈부신 불빛이 골목을 확 비췄어요.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돌던 경비원의 손전등이었죠. 거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경비원이 호루라기를 힘껏 불었습니다. 삐익 날카로운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갑작스러운 불빛과 소리에 사내들이 흠칫 놀랐죠. 야, 튀어. 빨리. 아름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내들은 진우를 밀치고 재빨리 승합차에 올라탔어요. 진우가 그 힘에 밀려 젖은 바닥에 넘어졌죠. 승합차가 급하게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넘어진 진우는 멀어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그런데 열린 차 문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언뜻 스쳤습니다.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 눈빛. 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저 눈 숙모잖아. 왜 숙모가? 진우는 흙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정신없이 뛰었어요.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아들을 보고 소진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진우야, 너 왜 이래? 어디서 넘어졌어? 엄마, 나 방금. 진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어요. 어떤 아저씨들이 나 잡으려고 했어. 근데 숙모가 있었어. 뭐? 소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숙모라니? 아름이 숙모. 응. 마스크 썼는데 눈이 딱 숙모였어. 확실해. 소진은 아들의 찢어진 옷과 무릎의 상처를 내려다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악독한 사람이 이제 어린 아들까지 노리다니. 소진의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하지만 소진은 곧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떨리던 눈빛이 서서히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진우야, 엄마 좀 봐. 너 하나도 안 다쳤어. 엄마가 다 지켜줄게. 소진이 아들을 꼭 끌어안았죠. 그러고는 조용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호신용 스프레이와 삼단봉을 챙겨 손에 쥐었어요. 백아름, 내 새끼를 건드려. 이제 너는 끝이야. 소진의 눈빛에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진은 관리사무소부터 찾아갔어요. 전날 골목을 지켜본 화면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화면 속에는 진우를 덮치려던 승합차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소진은 그 차 번호를 종이에 꾹꾹 눌러 적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소진은 곧장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큰일 났어. 한 걸음에 달려온 도연에게 소진은 전날 일을 낱낱이 털어놨죠. 뭐라고? 아름이가 진우를. 도연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미쳤구나. 애를. 여보, 흥분하지 말고 들어. 소진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애 건드리려다 실패한 걸로는 잡기 어려워. 증거가 부족해. 그럼 어떡해? 우리 진우를 그냥 놔둬. 아니, 우리가 직접 지켜. 소진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오늘부터 당신이랑 나랑 번갈아서 진우 곁에 딱 붙어 있는 거야. 놈들이 또 오면
그때 현장에서 덮치는 거지. 도연이 잠시 아내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진우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소진은 회사에 며칠 쉬겠다 하고 진우의 학교 근처를 살폈어요. 도연도 반차를 내고 학원과 골목에 차를 세워둔 채 지켜봤죠. 한편 첫 시도에 실패한 아름과 강 사장 무리는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 없어야 해. 대낮에 하자고. 강 사장이 이죽거렸어요. 아름은 훔친 대포폰을 손에 쥐고 진우가 다니는 수학학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떨리는 척 연기를 했죠. 저기 진우 엄만데요.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애를 지금 좀 내보내주세요. 어머니, 무슨 일이신데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빨리요, 빨리 진우 좀 내보내주세요. 학원 선생님은 다급한 목소리에 깜빡 속고 말았어요. 수업 중이던 진우를 서둘러 짐 챙겨 밖으로 내보냈죠. 원래 끝날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때였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진우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골목에 들어섰어요. 엄마가 학원에 전화를 했다고. 왜 아무 연락이 없지? 진우가 휴대폰을 꺼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모퉁이에 숨어있던 검은 승합차가 진우 앞을 거칠게 가로막았죠. 문이 벌컥 열리고 사내들이 튀어나왔어요. 으악, 나요, 나. 진우가 발버둥을 쳤지만 어른들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아름이 수건으로 진우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죠. 진우가 눈물을 흘리며 몸을 뒤틀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기익. 골목 건너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도연의 차였죠. 도연은 그대로 승합차 옆면을 들이받았어요. 쾅! 귀를 찢는 소리와 함께 승합차가 크게 휘청였습니다. 사내들이 충격에 나뒹굴었죠. 진우를 붙잡고 있던 손도 풀렸어요. 진우야, 도망쳐. 아빠한테 와. 도연이 차 문을 박차고 뛰쳐나오며 소리쳤습니다. 트렁크에서 야구 배트를 꺼내든 도연이 사내들 앞을 막아섰죠. 우리 애한테서 손 떼. 이 나쁜 놈들아. 도연이 배트를 휘두르며 사내들을 몰아붙였어요. 1명, 2명, 정신없이 막아섰습니다. 사내들이 흉기를 꺼내들며 반격했죠. 도연의 팔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흘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진우를 등 뒤에 딱 붙여 감싼 채였습니다. 이 자식들아, 나 죽기 전엔 우리 애 못 데려가. 도연이 짐승처럼 소리쳤죠. 바로 그때 골목 저편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났어요. 소진이었습니다. 남편 휴대폰 위치를 확인하고 한달음에 달려온 거죠. 소진은 승합차 앞을 자기 차로 딱 막아 도망칠 길을 끊었어요. 차에서 내린 소진의 손에는 호신용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한테서 떨어져. 소진이 사내들의 얼굴을 향해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사내들이 눈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죠. 소진은 삼단봉을 펼쳐 그들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흉기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어요. 부부의 필사적인 반격에 사내들이 우왕좌왕했죠. 바로 그때 멀리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진이 미리 불러둔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몰려오고 있었어요. 상황이 끝났다는 걸 직감한 아름이 찌그러진 운전석으로 기어갔죠. 떨리는 손으로 시동을 걸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안 돼. 도망 못 가. 소진이 성큼 다가가 운전석 창문을 3단봉으로 깨부쉈어요. 그러고는 아름의 머리채를 붙잡아 차 밖으로 끌어냈죠. 아름이 바닥에 나뒹굴며 발악했습니다. 이거 나. 윤소진 이 여자야. 백아름, 네가 사람이야. 소진이 아름을 내려다보며 나지막이 내뱉었어요.
어떻게 제 조카를, 어떻게 어린애를 팔아넘길 생각을 해.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사내들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바닥에서 발버둥치는 아름의 팔도 뒤로 꺾였죠. 찰칵 차가운 쇳소리가 아름의 손목에서 울렸어요.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흙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경찰차에 밀려 들어가는 아름을 향해 소진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어요. 아름은 소진의 서늘한 눈빛에 그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소진은 그제야 아들에게 달려갔어요. 진우야, 우리 진우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소진이 벌벌 떠는 아들을 품에 꼭 안았죠. 그러고는 피 흘리는 남편의 팔을 살폈습니다. 여보, 많이 다쳤어. 어떡해. 괜찮아. 진우만 무사하면 됐어. 도연이 아내와 아들을 함께 끌어안았어요. 세 식구가 부둥켜 안은 등 뒤로 경찰차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름의 악에 바친 목소리도 그 소리에 묻혀 점점 사라졌어요. 빗물에 젖은 골목 위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포개졌죠. 납치 미수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뒤였어요. 아름은 유치장에 갇힌 채 조사를 받았습니다. 미성년자를 데려가려 한 죄에 강도를 모의한 죄, 그리고 사기까지. 죄목이 줄줄이 붙었죠. 경찰이 통신 기록을 뒤지고 돈이 오간 흔적을 추적할수록 아름의 죄상은 낱낱이 드러났어요. 강 사장 무리를 부추겨 시댁 재산을 노린 정황이며 그동안 저지른 사기 행각이 고스란히 나왔습니다. 강 사장 일당도 이 일을 계기로 경찰 단속망에 걸려들었죠. 불법으로 돈놀이하던 조직 전체가 한꺼번에 뿌리 뽑혔어요. 한편 민호는 뉴스를 통해 전처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아닌 조카를 데려가려 했다는 소식이었죠. 내가 저런 사람이랑 살았다니. 민호는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칠 뒤 짐을 싸서 아무도 모르는 지방으로 조용히 떠나버렸습니다. 소진은 담당 검사를 찾아갔죠. 검사님, 저는 저 사람이랑 절대 합의 안 합니다. 소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우리의 목숨을 노린 사람이에요. 죄 지은 만큼 다 벌받게 해주세요. 소진은 실력 있는 변호사까지 선임해 빈틈없이 준비했습니다. 아름 쪽에서도 변호인을 붙여 발버둥을 쳤죠. 정신이 온전치 않았다느니 사채업자가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느니 하며 형을 줄여보려 했어요. 하지만 소진이 내놓은 증거 앞에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아이 동성까지 살핀 흔적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드디어 첫 재판 날이 밝았어요. 아름은 연두색 옷을 입고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한 달 사이에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죠. 방청석 맨 앞줄에는 소진이 꼿꼿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름과 소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름은 소진의 차가운 눈빛을 견디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죠.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름의 죄를 조목조목 짚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린 조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한숨과 혀 차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의 말이 끝나자 법정안이 술렁였어요. 이윽고 아름이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하는 순서가 됐죠. 아름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짜냈습니다. 형님, 잘못했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하지만 그 자리에 누구도 아름의 눈물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도 방청객도 그저 싸늘한 눈으로 아름을 바라볼 뿐이었죠. 소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내 눈물, 이제 아무도 안 믿어. 마침내 선고를 내리는 날이 왔어요.
판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죠. 피고인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합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뉘우치는 기미가 없고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름의 다리가 풀렸어요. 아름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7년이라니. 교도관들이 다가와 발버둥 치는 아름을 데리고 나갔죠. 아름의 비명이 법정 밖 복도까지 길게 이어졌어요. 소진과 도연은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을 나서며 서로의 손을 꼭 맞잡았죠. 여보, 이제 진짜 다 끝났어.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15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간 것 같아. 소진이 옅게 웃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어요. 소진은 그 바람을 가슴 깊이 들이마셨죠.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억울함과 불안이 씻은 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도연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당신도 진우 지켜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부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든든한 믿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지켜낸 가정의 무게를 두 사람 다 실감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 둘이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소진이 창밖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진우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엄마, 아빠, 어떻게 됐어? 응, 다 잘 끝났어. 이제 아무 걱정 없어. 소진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진우는 상담 치료를 받은 덕에 얼굴이 많이 밝아진 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식구는 오랜만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도연이 부친 부침개에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솔솔 풍겼죠. 아빠, 이거 진짜 바삭하다. 진우가 부침개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웃었습니다. 그치. 아빠 솜씨 어디 안 간다니까. 도연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소진은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죠. 이렇게 소박한 저녁 한 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뼈저리게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소진은 진우의 방을 정리하다 손을 멈췄어요. 책상 위에 진우가 그린 가족 그림이 놓여 있었거든요. 엄마와 아빠 그리고 자기가 손을 맞잡고 활짝 웃는 그림이었죠. 그림 밑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최고. 지켜줘서 고마워요. 소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아들의 마음속에는 원망 대신 고마움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소진은 그 그림을 한참이나 어루만졌습니다. 그래, 우리 셋. 이만하면 됐다. 소진이 그림을 벽에 정성껏 붙였어요. 방 안으로 오후 햇살이 포근하게 스며들었죠. 그날 밤 소진은 잠든 진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새근새근 자는 아들의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지난 시간을 견뎌온 것이 다 이 얼굴 하나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싶었죠. 소진은 이불을 아들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거실로 나오니 도연이 소파에 앉아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진우 잠들었어. 응, 곤히 자더라. 소진이 남편 옆에 앉으며 조용히 웃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창밖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하나였어요. 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온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지방의 한 교도소, 좁은 방 안에 아름이 앉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옷을 입은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벽을 멍하니 바라봤죠. 밤마다 아름은 악몽에 시달렸어요. 빗독촉에 쫓기던 순간, 조카를 붙잡으려던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저리 가란 말이야. 아름이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했죠. 스스로 만든 지옥 속에서 아름은 하루하루 말라갔어요.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 강남 사모님이라며 어울리던 사람들도, 전 남편 민호도, 그 누구도 아름을 찾지 않았죠. 나 좀 봐줘 누구든 제발. 아름이 차가운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어요. 세상에 홀로 버려졌다는 절망이 아름을 짓눌렀습니다. 그 시각 소진의 하루는 사뭇 달랐죠. 소진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는 능력을 인정받은 거죠. 팀장님 축하드려요. 동료들이 소진에게 꽃다발을 안겼습니다. 퇴근길에는 도연이 회사 앞까지 마중을 나왔어요. 소진아, 우리 팀장님. 오늘 저녁은 아빠가 근사하게 쏜다. 어머, 웬일이야. 살림꾼 최도연이. 소진이 남편의 팔짱을 끼며 활짝 웃었죠. 도연도 회사에서 자리를 탄탄히 굳혀갔습니다. 중요한 일을 연달아 잘 해내서 곧 임원이 될 거라는 말도 들려왔어요. 부부에게는 그야말로 인생의 봄날이 찾아온 셈이었죠. 진우도 훌쩍 자랐습니다. 학교에서 열린 발명품 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 나 대상이야. 대상? 진우가 트로피를 번쩍 들고 단상에 섰죠. 객석에 앉은 소진과 도연이 손이 아프도록 박수를 쳤어요. 소진의 눈에 뜨거운 것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도 진우는 이렇게 밝게 자라주었으니까요. 주말이 되자 소진네 가족은 여행을 떠났어요. 15년을 타던 낡은 차를 처분하고 새로 산 차에 짐을 실었죠. 목적지는 탁 트인 동의 바다였습니다. 우와, 바다다. 엄마, 바다야. 진우가 창밖으로 손을 뻗으며 소리쳤어요. 해변에 텐트를 치고 도연이 숯불에 고기를 구웠죠. 자, 우리 팀장님 먼저 드시죠. 도연이 잘 익은 고기를 소진의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고마워, 여보. 진우도 얼른 먹어. 새 식구의 얼굴에 그늘 한 점 없는 웃음이 피어났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소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죠. 남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끼리 정직하게 쌓아 올린 이 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거야. 한편 민호는 지방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이었죠. 모든 걸 잃고 나서야 민호는 자기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어요. 일이 끝나고 밥집 구석에 홀로 앉은 민호는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형수님.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형네 집에서 먹던 따뜻한 밥상이 사무치게 그리웠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걸 민호도 잘 알았습니다. 민호는 쓴술을 삼키며 조용히 고개를 떨궜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소진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봄꽃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죠. 어머, 얘들 좀 봐. 그새 이렇게 폈네. 소진이 꽃잎을 어루만지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손때 묻은 이 집을 쓸고 닦는 소박한 일상이 요즘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도연이 아내를 바라봤죠. 평온하게 화분을 매만지는 그 옆모습이 참 곱게 느껴졌어요. 소진아, 커피 한잔 할래? 도연이 손수 내린 커피를 아내에게 건넸습니다. 응, 고마워.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커피잔을 살짝 부딪혔죠.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이 다 느껴졌어요. 수많은 상처와 위기를 함께 넘어온 두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작은 집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라는 걸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노을이 거실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신나는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죠. 진우가 그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소진은 남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죠. 창밖으로는 붉게 물든 노을이 아름답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벅찬 감사와 평안이 소진의 온몸을 감쌌어요. 문득 오래전 집들이 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고 비웃었었지. 소진이 옅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비웃음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거짓으로 쌓은 모래성은 무너졌고 진심으로 다진 이 집은 반석처럼 단단했으니까요. 남의 불행을 밟고 욕심을 줬던 사람은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킨 정직한 가족은 눈부신 일상을 되찾았죠. 소진은 노을을 바라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따스한 봄 저녁이 세 식구를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5년을 아끼고 또 아끼며 집 한 채를 마련한 소진이었죠. 콧대 높은 동서에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 인내가 결코 약해서가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 끝에서 똑똑히 봤어요.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소진은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죠. 거짓과 허영으로 쌓아 올린 배가름의 화려한 삶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면 정직하게 땀 흘려 다져온 소진네 집은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어요. 남을 짓밟고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진심으로 지켜낸 것은 끝내 빛을 본다는 것. 어쩌면 우리 모두가 가슴속에 새겨야 할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소진네처럼 따뜻하고 단단한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어디서들 듣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과 구독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